구독, 좋아요. 자, 부동산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 사실은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문제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 한번 먼저 띄워주시죠. 기사 제목. 자, 부동산 투기 억제 경제 정상화. 그 지금 이미지 말고요. 첫 번째 이미지. 그거. 지금 제목이 저렇게 잡혔어요. 이재명이 한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한국 경제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그간의 이야기를 보면 80년대의 운동권 출신들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적 소유에 대해서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된다. 재산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주로 국가적 소유, 공적 소유를 주장했던 공산주의적 소유 방식을 이용했던 사람, 특히 토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토지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 돼,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핑계로 그건 이제 자연과 하늘이 준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도 됐고, 반봉건, 반지주가 상징이 토지이기도 했는데, 자, 이재명의 부동산 그 관념에는 저게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게 딱딱 저는 느껴져요. 부동산 인식 자체가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맨날 부동산에 투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나는 저 말을 하면서 네. 참 적반하장이다. 아니 이재명이야말로 대장동 백현동 하면서 개발 사업을 자기의 지적 사업으로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을 저렇게 악마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다시 돌아서 가지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 일단은 몇 가지를 짚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의 30년 전 부동산 거품 붕괴 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왜 다르냐? 일본은 저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LTV니 DTI니 뭐 이런 걸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무한대로 이거를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런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일본은 저 당시에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한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100원짜리 주택을 100원에 사면 그 다음 날 10원에 그러니까 110원, 120원, 150원 뛰니까 100원짜리 주택을 100원에 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TV, DTI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담보 대출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자산을 더 급등시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일반 기업의 그런 어떤 그 대출 대환 거래를 허용해 줬어요. 이게 굉장히 좀 큰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 투자를 하는 금융 거래를 하는 거는 오로지 허가가 돼 있는 아주 그 소수의 업체만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감독원이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되고 아니면 뭐 캐피탈이 되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 법인은 아예 금융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 검산 불린이 많이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이 검산 분리가 좀 완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돈이 넘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업무 외 그런 그 어떤 금융 투자가 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그런 자금이 또 유입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일본의 어떤 어마어마한 부동산 버블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그 많이 올랐잖아요. 과거에 개발 우리가 시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기업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선택한 솔루션이 건설회사를 보유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를 보유를 하면 그 건설회사가 내가 여기에 건설 사업 하려고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해도 그게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100원 주고 산 땅이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아파트 사업 하려고 그러면 그 100원 주고 산 땅이 뭐 1000원이 돼 있고
그리고 그때는 또 1,000원 가격으로 팔고 요런 이제 그 시퀀스를 밟아갔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럴 때도 지금도 어떤 그 금융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이제 그 대출에 대한 부동산 함부 대출에 대한 제한이 우리나라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폭등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본은 그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플라자 합의에 따른 그런 엔화 절상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맞물리면서 지금 돌아간 거고 우리는 그게 없고 지금 부동산이 뛰는 거는 순전히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세금 금리를 낮추겠다. 그리고 적자 재정, 확대 재정을 편성하겠다. 이게 지금 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세금을 풀어내는 거는 내년이라도 금리를 지금 당장 인하는 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이 나가냐고요. 돈이 풀릴 거다라는 시그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격은 뛰는 거예요. 그 가격이 뛰고 있는 와중에 정말 제가 이재명 정부의 최악의 실패라고 이 페난마이크에서도 뭐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627 대책을 내놓습니다. 예. 627 대책은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을 6억까지 제한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대출 제한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억제 정책으로 너무 센 정책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는 공급 억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을 그 정책을 딱 들으면 건설 회사들이 민간 공급이라는 걸 포기하게 돼요. 아니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모든 공급이 이게 셧다운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더 지금 이게 세게 지금 627 대책이라고 어마어마한 센 정책을 했는데도 또 정고점을 그 사이에 다 돌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대책을 한 거고 이거는 자기의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거지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뭐 망국적인 일본을 따라가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인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방향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어떻게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자, 부동산 뛰고 있죠. 주식 뛰고 있죠. 금 뛰고 있죠. 은 뛰고 있죠. 현물이 다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과 현물의 비중이라는 게 적절히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도 내부에 이제 자산을 분포시킬 때 현금 비중, 현물 비중을 적절하게 해요. 근데 지금 모든 현물이 다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내부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총체적인 위기, 그러니까 자기만 위기면 돼요. 자기만 위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는 위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누가 뇌물을 받았다, 누가 어쨌다, 이런 거는 자기만 위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정권의 위기라는 게 국가의 그런 민생을 완전히 파탄내서 그래서 내가 위기가 생기는 이 황당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시즌 2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이 중요한데 경제 정책 중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치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나 주택은 가장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는 1차적 요소이고 치명적 요소이죠.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앞서도 했는데 지금 계속 장동혁 대표가 사회적 의제이긴 해요. 해명을 해도 뭐 어쨌든 귀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끝이 없습니다만 일관되게 보수 진영에서나 야권에서는 이 사적 소유권, 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다주택적이 문제가 아니다. 두 채, 세 채도 정당한 방식으로
구매를 했고 뭐 대출을 받아서든 현금 보유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구매를 했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가질 수 있는 재산권, 사적 소유권, 행복 추구권에 기초해 볼 때 보장돼야 될 거다. 문제는 이걸 억압하는 게 문제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문제다. 그 잘못된 정책을 쓰면서도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면서 스스로는 갭 투자를 하고 임차권 딱지 사가지고 그걸 30억 40억 차익을 버는 내로남불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의 다주택자의 비난을 하는 것이지 다주택 가졌다고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자,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지금 주택 여러 채 갖고 있다. 이걸 지금 공격해댔어요. 상황은 근데 뭐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을 보셨어요? 우리가 이거는 큰 틀에서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허연주 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향이 저도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택이 몇 개 있든 그거는 각자 자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이 뭐냐? 다주택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MB 때 갭 투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그때 부동산 가격 올랐나요? 안 마이너스죠, 올랐어요. 오히려. 예. 그리고 마이너스 4.몇 %.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빚내서 집 사라 했어요. 네. 그때 부동산 가격 올랐나요? 약간 올랐어요. 약간. 예. 그러니까 문재인 때 한 60 몇 % 오르고 예. 노무현 때 50 몇 % 올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4. 몇 %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 기간 집권 전 기간 합쳐서 한 9% 약간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을 사라, 주택 사라 한 정권에서 예. 주택 가격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주택을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네. 정책 내놓는 정권이 항상 주택 가격을 올렸다고요. 네. 그리고 다주택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다. 똘똘한 집 한 채 때문에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그 황당한 통계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자의 그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가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이게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른 거예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주택자 문제가 결국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네요. 아니 전혀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정책이 그 주택 가격을 그 상승을 억제하는 일단은 그 황당한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주택자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실거주냐 아니자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 내가 이 주택 여러 주택을 샀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임차를 줬다 월세 전세를 줬다 그러면 내가 실거주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뭐 오늘은 여기 있어야 되고 내일은 여기 있어야 되고 아니면 모레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거는 실거주가 맞죠. 내가 딴 사람한테 주거권 이런 점유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쓰려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1년에 열흘 있든 아니면 1년에 한 달 있든 어쨌든 내가 쓰려는 거니까 실거주가 맞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실거주를 안 해.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거주를 하고 한 채는 거주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를 임대를 하잖아요. 전월세 월세를 주나요. 내가 임차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차주택에서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 전세 월세가 안정화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 그 부동산을 가격을 폭등시키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민간 전세 시장, 민간 월세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전혀 그 다주택자를 악마화할 게 없고 그냥 뭐 주택 몇 개 있든 그거는 뭐 사유재산제도 헌법상에 그리고 그런 어떤 개인의 자유의 문제예요. 그러면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있으면 토지는 한정적이고 유한하고 그런 무한히 공급되는 재화는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선전선동인 게 그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가장 강력하게 정부가 토지를 관리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소유 자체가 국가가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폭등 안 하냐? 부동산 폭등합니다. 예. 엄청나게 폭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중국에 자기들 표현으로 하면 중국 인민이죠. 인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국유화 시킨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등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어떤 주거에 대한 공급 계획으로 이걸 조절해야지. 토지를 국유화하고 토지를 관리하고 토지를 뭐 중과세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폭등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뭐 그러는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1가구 1주택을 그 보통 이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주택을 살 때 투자 가치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내가 실거주를 내가 할 건데 내가 그동안 뭐 전세에서 돈 모아가지고 이번에 실거주 하려고 어디 알아보는데 그것이 뛸까 안 뛸까 다 고민한다니까요. 그러면 자 실거주와 투자자가 분리가 안 돼요. 그렇죠. 뭐. 예. 원래 투자와 투기라는 게 부동산 분야든 주식시장에서 잘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관념적으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샀다 그러면 너 부동산 투기했니 이러는 거지. 누구라도 내가 실거주하면서도 그 실거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부동산 가격이 뛸까를 고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되지 않는 거를 마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 투기꾼을 뭐 멍석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A면과 B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혀 이것을 부동산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든지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어렵다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저도 뭔지 알아요. 서울에 집이 있어.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내가 지역구를 갔어. 지역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야 너 서울에 집이 있고 처자식은 서울에 있고 여기 뭐 지역구에는 집도 한 채 없으면서 네가 정말 그 제대로 된 그런 이런 그 지역구를 위해서 뭐 애쓸 만한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지역구원으로서 여기에 평생 너는 뼈를 묻을 사람이냐 그런 공격을 예 하죠. 사실 한다고요. 그게 내부에서도 하고 경선 후보도 하고 예. 민주당에서도 해요. 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뭐 자기는 여기에 뭐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는 게 이제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 이 지역구에 뼈를 묵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으로 집을 사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앞으로 뭐 살 겁니다. 앞으로 뼈를 묻을 겁니다. 하는 것보다 더 센 이야기죠. 왜냐하면 등기부 뽑아보면 나오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 딸이 뭐 집은 그 서초에 있고 뭐 그 여기 선거는 뭐 관악에서 치르냐 그래가지고 관악구에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사고 가족들을 전부 그 관악구로 이사를 시켰어요. 학교도 다 바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현실적인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런 정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지. 그게 부동산 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뻔히 아는 상태에서 지금 공격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내가 거기가 싸다 뭐 아니면 상속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 다주택이 뭐가 문제냐 그거야말로 근거 없는 미신이고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올바른 정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 문제와 함께 이 문제도 대비시켜서 한번 이 정청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청래가 이 11.5 부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2주간 동안 거의 공개 메시지를 내질 않았습니다. 그간에 정청래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막 뭐 어쨌든 선두에 서서 그 이슈와 막 공격적인 대응을 한 것에 비하면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렇게 입을 닫고 있을까? 정청래 과거를 추적해 보면 학원으로 수십억을 벌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입으로는 공교육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가장 사교육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
그것도 중고등학교 뭐 입시학원, 사설학원 이런 데서 뭐 일명 비판자들은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서 수십억을 벌었다. 짜고 짜서 막 돈을 벌어서 했는데 본인 뭐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현금을 다 갖고 있는 주식에 투자했는 재산 내역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유독 돈도 꽤 많은 정청래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니까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어제 정도에 이게 부동산 문제는 좀 정부 뒷받침해야 되니까 반발짝 물러나서 로키로 해야 된다. 다른 건 로키로 안 하더니 갑자기 이건 부동산은 노키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합니까? 정청래가 영리하죠. 영리하네. 얻어 터질 것은 피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네. 답이 없다. 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네. 여기서 뭐 정부를 실드 쳤다가 자기도 멍석말이 당한다. 네. 지금 분노한 민심에 이런 것들을 이미 딱 파악을 하고 자기는 한 발 빠지는 거죠. 그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당에서 뭐 하는 거 아니야. 당 대표가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정청래 대표의 지역구가 또 마포지 않습니까? 네. 예, 마포가 굉장히 부동산으로 핫한 지역구거든요. 마용성. 예, 마용성. 네.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어요. 네. 묶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지역 구민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다라는 거는 이제 실거래 목적을 밝혀서 산다라고 하는 사는 사람의 제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의 제한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파는 사람도 똑같이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나도 네. 제한이 걸린 거예요. 네. 사는 게 제한 아니 매매라는 건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사는 사람이 제한이 걸리면 당연히 파는 사람이 제한이 걸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마포 주민들은 아마 정청래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실한 시그널을 지금 내는 거고 근데 그것은 그건 뭐냐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이재명이 달렸으니까 그렇다고 뭐 가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욕하기도 그렇고 맞다라고 맞장구 치면 또 이쪽에서 얻어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한주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가지고 있는 뭐 주택 두 채, 상가 두 채, 소유권만 지금 4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졌었죠. 뭐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다주택자 이런 것은 악마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진통 당하다가 아들한테 넘겨줄게요 했다가 또 문매를 맞았죠. 그러고 나서는 어제 그럼 국정감사에서 그제인가요? 부동산에 매물 내놨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건 이찬진 얘기고 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문제도 또 있습니다. 지금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찬진 금감원장 얘기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이한주 갑자기 민주연구원장 사퇴를 하겠다고 정청래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요.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원래 아들 부동산 선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이 아들이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아주 이재명의 최측근 부동산 을사의적으로 찍힌 바도 있었는데 자 이한주가 왜 갑자기 사의 표명을 했을까 여러 궁금증이 발생했어요. 저는 좀 특이한 현상이라는 생각은 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민주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네. 저는 뭐 부동산 문제 뭐 일견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민주연구원장이 어쨌든 그 이재명과는 40년 동안 같이 한 또 직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연구원장을 또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요직에 지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만둔다라는 거는 어떤 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있지만 이 내부 다른 권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저는 내부 권력 투쟁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정청래하고 관계?
뭐 이런 건가요? 왜 그러냐? 예. 여의도 연구원 또 이제 뭐 우리도 국민의힘 또 있지만 원래 이 지방선거에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짜고 설계를 하는 게 민주연구원이고 여의도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이 황폐화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대한 솔루션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새로운 이 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가 해야 되는 미션 중에 주요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야 우리가 지방선거의 어떤 그런 승리 그런 것들을 제대로 노력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대한 핵심적인 브레인 타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민주연구원이고 그거를 지금 이재명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재명 사람을 뭐 사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자발적인 사이 같아 보이진 않고 어쨌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올 텐데 그 새로운 사람이 누가 될 거냐?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이재명 측근이 되느냐? 아니면 정청래의 측근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당의 지방선거 그립이 결판이 나요. 네. 근데 우선은 빠졌어요. 뭐 이재명은 빼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내부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얼싸오죠. 이 사람들이 뭐 부동산으로 내로남불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민주연구원은 어쨌든 위상이 높다 그래도 공직이 아니라 당직이잖아요. 네네. 당직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뭐 사표를 썼다라는 건 제가 얼핏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관련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런 그립 싸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부동산 관련된 또 다른 이한주 건 외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이제 부동산 4인방이라고 지금 뜨기도 했어요. 김용범, 뭐 구윤철, 뭐 이 사퇴를 낸 이상경, 뭐 이런 인물들, 이찬진 이런 인물들 부동산 4인방. 근데 과거에 그런 인물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 강남집 문제가 되자 강남집을 사실은 팔기보다는 직을 아예 그냥 포기하고 나간. 예, 그래서 문재인 부동산 시즌 2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 이제 조선일보 보면 부동산 시즌 2가 아니라 2배속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것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통 이제 유튜브 볼 때 네. 정배속으로 보는 경우 잘 없죠. 아, 그렇죠. 1.5배속 1.5배속. 정도로 저를 항상 보고 조금 느린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2배속으로 보게 되는데 예. 근데 지금은 2배속도 아니고 거의 10배속이다. 아.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 그 6.27 대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대책이었고 거기서 이미 그 이재명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론이 났어요. 이건 망했어. 완전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동산만 오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피부에 안 나들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민생 소비자 물가로 다 전이가 돼요. 예. 이것들이. 네. 그게 이제 곧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일종의 전반적인 인플레 현상이 지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뭐 나는 문재인 정부 때도 생각을 했지만 부동산의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덤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만두고 뭐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말 그대로 공직자의 무덤이 되는 게 이 부동산 관련이었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관련은 공직자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 똑바로 해. 아니면 뭐 어떻게든 개선점을 내놔야지. 그거를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진정 그렇게 생각할까요? 가는 길이 지금 이상한 길인데 지금 오늘 제가 그 뉴스 보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바른 말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공급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다. 부동산 가격을. 그 이야기를 이번에 멘트를 했어요. 그래도 경제부총리까지 한 사람이니까 기본은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게 이런 건데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그 좌파하고 우파는 이게 아예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세계관 또 아예 달라. 나는 이게 실패를 하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어요. 좌파의 정책은 언제나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왜 상식적으로 저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거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계관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얼지로위원회에서 만든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는 토지 공개념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걸로 방향을 설정했어요. 이념과 철학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그걸 방향을 설정했다고요. 근데 네. 이념과 철학이라는 게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부동산의 그 목적은 이념과 철학이 아니라 좋은 그 주택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네. 거기에 무슨 다른 이념과 철학이 뭐가 있어? 내가 그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자, 토지를 뭐 국유화를 시키는 게 좋은 주거를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건 모르겠어. 아니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념과 철학은 관심이 없고 나는 그게 좋은 주거를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수 우파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아파트를 보급했잖아요. 거기서 시작한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200만 호 건설부터 해가지고 이 아파트로 인한 그 대한민국 국민들 주거의 상향 평준화를 이룬 거예요.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네. 지금 이 아파트를 그 연탄 떼고 있는 데서 살다가 아파트에 살면 다르잖아요. 예. 네. 지금 그 후진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다른 어떤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LH예요. 우리도 이런 뭐 좀 개발이나 이런 걸 좀 그 개발 노하우를 배워 가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했던 게 바로 보수 우파 정권이고 이 보수 우파의 상징으로서 아파트를 재정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파트를 하면 상징적인 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예. 작품 또는 작품이죠. 한국의 작품 한국의 작품이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토지 공개념을 추구하는 정부가 이 정부라서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은 망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이재명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찬의 불참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쳐서 자, 부동산 문제까지 여러 주제가 중간중간 담겼습니다. 자, 2부 원영섭 변호사님과 디테일한 분석해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